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규모 폭동 발생. 2. 난리난 일본 비상사태 선언. 3. 일본은 극우의 늪에 빠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주민투표에서 먼저 독립선언하고 후속적으로 한국과 협의해서 합치면 되겠네요. 오키나와나 대마도도 유사하게 진행하면 되겠고요. 대마도와 오키나와 그리고 이키섬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 이시가키. 최근 이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리로 나선 섬의 주민들의 선언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분노한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일본에서 탈퇴하고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일본에게 버림받았으며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생각대로 이곳을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섬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행태가 이곳의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한국으로의 편입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어버렸는데요. 모든 사태의 원흉은 일본 정부가 제공했다며 섬 주민들은 일본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시가키 섬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이곳의 주민들이 한국으로 편입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최근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4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으로는 일본 본토보다는 오히려 대만과 더 가까운 섬으로 일본 방위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생겼을 때 중공군의 침공 1순위인 목표 지역이기도 하죠. 그림처럼 그린 듯한 파란 바다와 뜨거운 햇볕, 마치 하와이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분위기와 아름다운 빛이 잘 보존된 자연경관이 펼쳐진 섬인 이시가키는 그야말로 평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고 공무원들이 이를 막으려 큰 고성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 인구 4만 명 중 무려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나와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를 하며 크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파행 사건으로 인해 이 섬의 주민들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의 국회 회의 중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폭로된 자위대의 중요 기밀 문서가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서인 이시가키 섬이 기동전 구상 개요 방안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들어있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중공군이 이시가키 섬을 침공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자위대가 섬의 주민들의 보호는 뒷전이고 오히려 민간인을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인을 의식한 중공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반격을 실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문서를 폭로한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며 문서를 유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보호는 자위대의 담당이 아니다 하는 문구에서 일본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시가키 섬이 포함된 오키나와 현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오키나와로 상륙하는 미군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썼던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민간인들을 보고 당황한 미군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미군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군의 행태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분노했고
일본의 이런 비열한 전쟁 방식 때문에 미국이 결국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일본군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키나와현의 주민들을 같은 일본인이 아닌 2등 국민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오키나와 제도 자체가 과거에는 일본 땅이 아니었고 일본이 나중에 점령하면서 주민들을 일본으로 편입하였기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곳의 주민들을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천인공노할 악마적인 행동을 21세기인 지금에도 또다시 자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폭로의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가족과 동포들을 잃은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섬의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주민들은 이시가키 섬의 인구 4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시청에 운집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수호 의지를 저버린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 나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극도의 혼란한 섬의 상황 속에 이시가키 섬을 이끌고 있는 섬의 원로들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시가키 원로들이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의 제주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시가키 주민들의 원래 뿌리는 한국의 탐나라고 밝히며 자신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해상왕국 탐나국의 후예라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미시건대 출신 알렉산더 보빈 교수는 자신의 논문인 고구려에서 탐나까지를 통해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기원은 현재 제주도인 탐나국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섬의 주민들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오며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는 사람온다 하루망이라는 설화는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 신화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제주의 신화가 이시가키 섬에서 꾸준히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뿌리가 탐나라는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탐나국을 지칭하는 타무라의 직계 후예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과거부터 일본 내에서 막대한 차별을 받아오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과 설화가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과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도서의 한국에 대한 편입 요청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섬 주민들의 요구를 들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넓은 해양 영토를 추구하는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 이시가키 섬은 일본이 길을 쓰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지키려고 하는 센카쿠 열도마저 그 부속 도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의 해상 안보에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다른 곳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곳이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길을 쓰고 지키려고 했던 동중국해의 해상 패권을 모조리 상실하는 셈이기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이곳을 지키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곳의 땅일 뿐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받기라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일본에 소속되어 있다가는 태평양 전쟁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일본을 벗어나겠다고 나선 것이고 이 때문에 이곳의 공무원들과 싸우며 고성이 오가는 것은 물론 소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일본 정부에게 자신들의 행보를 직접 선택하겠다는 최후의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민투표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됩니다. 섬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묘수를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것인데요. 이시가키 섬의 강경한 투표 결정 통보에 일본 정부는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통일교 스캔들로 정권이 혼란한 상황이라 이시가키 섬의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지금 당장 일본 정부는 막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시가키 섬 측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간섭을 못하는 현 시기가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의 절반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할 정도로 이시가키 섬의 민심이 일본에서 떠난 지금 투표를 결정한다면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열도들이 한국으로의 편입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이시가키 섬 인근 해역은 천연자원의 보고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 유전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곳은 제7광구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섬과 인근 해역을 한국의 소유로 가져가게 된다면 일본이 2029년 7광구를 뺏어가려고 하는 계획마저 완전히 깨부술 수 있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유전과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4천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역이지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넘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일본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소 모범국으로서 건실히 행동을 해왔고 한류 문화로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모습은 자국민마저 차별하여 떠나게 만들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최근 한 순위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는 바하브 그룹과 펜실베이니아대와 함께 매년 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달 공개되었던 2022 최고의 국가 순위입니다. 한류 열풍, 경제 등 세계 뉴스에서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는 한국의 순위는 어떨지 매우 궁금했는데요. 2022년에는 85개국 대상 1만 7천여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항목은 사실 조금 난해하고 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긴 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모험, 민첩, 기업, 가정신, 유산, 힘, 삶의 질 등등으로 평가되었죠. 평가 항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지표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어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항목 중 특히 객관적인 지표가 가능해 조금 더 신뢰가 가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워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뉴스 헤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세계 경제 패턴을 형성하는 국가들의 순위였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서약을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적어도 일부는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 그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순위는 6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떠올리는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겠죠? 역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독일, 영국, 우리 대한민국 순이었는데요.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순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9위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10위는 이스라엘, 1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2위는 캐나다, 13위는 인도였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9년 발표에는 10위, 2020년에는 9위, 2021년은 8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한 계단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파워힘 이 부문에서 평균 64.7점을 받아 이 부분 6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수출이 강하다 84점, 경제적 영향력 79.8점, 강력한 군사 79.1점 등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더 22.5는 다소 낮은 점수였습니다. 이 순위를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는 매체는 한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빈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에 주목을 하며 주요 수출품인 기술력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는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7번째로 큰 수출국이자 11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주로 높게 나온 부문을 살펴보면 최근 많이 이슈가 오르고 내린 분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핵심 가치라고 불리고 있는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방위산업 분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 맞물려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국제 정세를 다반영하고 있는 부문이 파워힘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계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경제력을 대표할 수 있는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졌던 곳에서 불과 6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을 더욱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6위로 뛰어오른 한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최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일화법, 반도체 과학법, 원전 수출법 등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던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될 정도로 자국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견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반도체, 전기차 등 한국이 선도적인 분야이기에 한국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부분이 추후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사이에서 화두가 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경제 강대국은 아니죠. 이렇다 할 지하자원 하나 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노력하며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고 가장 기겁할 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일 텐데요. 일본은 한국이 점점 우위에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간 수없이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최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순위만 보더라도 한국은 9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번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은 8위를 한국은 6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건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데 아무리 우리가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한국 아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로 신뢰롭지 못하고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며 순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를 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수출 규제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소부장 부분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공급의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죠. 한국의 경제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이 또 한 번 놀랄만한 순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군사력 순위였습니다. 일단 이지표상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인지 1위는 러시아, 2위는 미국, 3위는 중국, 4위 이스라엘 뒤를 이어 한국은 5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K9 전차를 비롯해 대량의 무기 수출로 올해 연초에 목표로 잡았던 150억 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뒤이어 슬로바키아도 FA-50과 K2 구매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고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도 수출 계약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등 무기체계 전환 사업의 최종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강력한 군대 부문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79.1점인 반면 일본은 25.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최근 일본은 결국 무기 수출마저도 한국의 패배, 반도체, 가전의 패배에 이어 방산업도 살리지 못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 있었는데요. 패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의 두드러진 활약을 되짚어보며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일본의 방산 완성품 수출은 거의 한 건뿐이라고 직시하고 있었죠. 이러한 방위 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국가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매년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낮게 나온 리더 등의 지표를 조금 더 끌어올리면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가 안 바뀌었으면 더 깎아먹을 뻔했네. 리더십이 대통령 한 사람만 평가하는 거냐? 지난 수년간의 집권층, 지도자들이 엉망이라서 그런 거지. 전임들을 온갖 술수, 해유, 강압으로 물러나게 해놓고 자리 차지한 비전문가들이 임기 채운다고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전문가들로 다 바뀌면 평가가 확 달라질 것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